올해 72살이 된 윤정희 씨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 화장품 하나에도 늘 아끼고 참았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것은 큰아들 민호가 초등학교 2학년, 둘째 민석이가 유치원생이던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를 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마쳐야 하는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돼. 우리 아들들 공부 못 시키잖아. 그녀는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으며 오직 아들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끼니를 굶더라도 사주었고, 작은 아들 과외비가 모자라면 저축한 돈을 털어서라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을 입더라도 두 아들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등록금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척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둘째 민석이의 해외 유학비는 더욱 큰 부담이었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려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은행 지점장으로 승승장구했고, 둘째 아들 민석은 해외에서 유학을 마친 후 IT 스타트업을 차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두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 같았지만 정희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희는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자신도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아내 지연은 첫 인상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그녀는 정희에게도 처음에는 정중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결혼 후 큰아들과 며느리는 정희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정희는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은 매일 물청소 부탁드려요. 저희 아이들이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어머니, 요리할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풍기 좀 더 오래 틀어주세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무조건 유기농으로 준비해주세요. 첨가물 들어간 건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꼼꼼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연의 요구는 늘어갔고 말투는 차갑고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고마워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정희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집 청소하기, 빨래하기,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때보다도 더 바쁘고 힘들었지만 정희는 가족과 함께 살아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녀는 집안일을 전담하는 하녀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가족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만 하는 존재, 그것이 이 집에서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정희의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식당 주방에서 서서 일하고 무거운 쌀포대와 김치통을 나르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다리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한 장으로 버텼고 그 다음에는 진통제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지셨어요? 아이들 학교 늦겠어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해받기는커녕 구박만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꺾이며 골목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관절염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 후에도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지연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정희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자신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꾸며낸 일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민호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술은 꼭 지금 해야 해요? 연말이라 은행이 너무 바쁜데. 아들마저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수술인데 당연히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아침 민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요. 오후에 수술 끝나면 병원에 갈게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큰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둘째도 학원 가야 하고 택시비 드릴게요. 결국 정희는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혼자 사인을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보호자가 안 오셨나요? 간호사의 물음에 정희는 조금 있으면 와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72살 노인이 혼자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할 사람도 아픈 곳을 호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야 민호가 잠깐 들렀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는 어떠세요? 라고 형식적으로 묻더니 곧 회사에 일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희는 목발을 짚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 걸음걸이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조금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은 며칠 동안 정의가 없었던 흔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수북한 빨래는 빨래통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쓰레기는 넘쳐났습니다. 지연이 나와서 한 말이 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집안이 이 모양이에요.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어머니 다리 아프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굶기실 거 아니죠? 정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수술까지 받고 왔는데 걱정이나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집안일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은 쑤셨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자신은 이런 대접밖에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였던 것일까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없으면 우리 생활이 훨씬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매일 눈치 보이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요양원 좋은데 알아볼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전문 케어 받는 게 낫겠어. 맞아. 그럼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정희는 문 앞에 서서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가족으로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도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돈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차가운 대접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보, 이번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일본 여행 어때?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차가운 그녀치고는 드물게 들뜬 어조였습니다. 민호도 마침 연차가 남아있다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 굳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다리 아직 불편하신데. 민호의 말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비행기 타시기도 힘드실 테고, 일본은 걸어 다닐 곳이 많잖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물어봐도 진심으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지연은 아이들 옷을 쇼핑하고 여행용 가방을 새로 사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희에게 시킨 일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여행 가는 동안 입을 속옷이랑 양말 새로 사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없는 동안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깜빡하지 마시고요. 마치 자신을 집 지키는 관리인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념한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연이 정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우리 없는 동안 해주셔야 할 일들 적어놨어요. 깜빡하실까 봐서요. 정희는 안경을 쓰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분 물주기, 우편물 정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냉장고 정리하기. 마치 가정부에게 주는 업무 지시서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단, 정말 응급 상황일 때만요. 여행 중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가족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지연은 마지막까지 정희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문단속 잘하시고 가스레인지도 조심하세요. 우리 일주일 후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정희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섭섭하거나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지자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자신이 청소했고 모든 가구를 자신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와 과일, 지연이 즐겨 먹는 샐러드 재료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이나 고등어, 나물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갑자기 든 생각에 정희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의 입맛에만 맞춰 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장식품들도 모두 지연의 취향이었습니다. 정희가 앉는 자리는 언제나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안방은 당연히 아들 부부 것이고 아이들도 각자 방이 있는데 자신만 거실 한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샀지만 내 삶은 여기에 없었구나.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썼던 돈은 모두 자신이 식당에서 수십 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보험금까지 더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 집인 양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이 짐을 빼주자. 정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중을 들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싶어서요. 어머님, 금매라고 하시면 시세보다 좀 낮춰서라도 빨리 파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정가로 받되 빨리 계약하실 분을 찾아주세요. 이상하게도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신혼부부가 이 동네를 무척 좋아해서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 내에 잔금까지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구매자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정희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신의 물건들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아들 가족의 물건들은 집안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이렇게 작았구나. 짐을 정리하며 정희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로 살아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친구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나 부산으로 놀러 갈까 하는데 어머, 정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들들이랑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길어. 일단 혼자 가도 될까? 물론이지. 바다 근처라 공기도 좋고 언제든지 와. 순애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정희의 짐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은 금세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텅 빈 거실, 사라진 가구들, 그리고 이삿짐 상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집이 왜 이 모양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지연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당황해서 아빠 뒤에 숨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짐을 챙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는 그대로다. 이제 내가 떠날 거야. 떠난다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마 집을 떠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별일 없었어. 그냥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얘기 들었다. 나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했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대화를 어머니가 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 나온 말이고.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겠니? 아픈 몸으로 수술 받으러 갈 때 누가 옆에 있어줬어? 깨어났을 때 누가 곁에 있어줬어? 집에 와서도 아픈 몸으로 밥해달라,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어. 민호는 어머니의 분노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은요?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팔았어.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거든. 정희의 말에 지연이 발끈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애들도 있고, 저희도 갑자기 집을 구하려면 가족, 정희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아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니 가족이 수술받는 사람을 혼자 병원에 보내? 여의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언제 있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조차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해먹어 본 적 없고,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 사 입어 본 적 없어. 심지어 이 집에서 내가 편히 앉을 자리 하나 없었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평생 너희 뒷바라지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번 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민호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갈 곳이라도 있으세요? 지연의 질문에 정희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있어. 그리고 걱정 마.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행 KTX가 있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거나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애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왔구나. 순애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순애는 정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오랜 친구라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의 게스트하우스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에 정희의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상쾌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희야, 후회 안 해? 순애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어. 그래, 잘했어. 네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부터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순애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서 샀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을 바지락, 좋아하는 고등어, 달콤한 호박. 아, 장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웃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순애와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적인지. 매일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뒷바라지.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들 뒷바라지. 72년을 살았지만 정작 윤정희로서 살아본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서 살아보자.
바다를 보며 중얼거린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순애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선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게스트하우스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윤정희 할머니 계신가요? 순애가 나가서 확인하더니 정희를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말끔했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너가 어떻게 여기를... 순애 이모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어요. 엄마,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정희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제가 엄마를 내쫓았다고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라고 하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극단적으로 나간 거라고.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았다는 거니?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오면 깨끗한 집, 따뜻한 밥, 정리된 빨래, 그게 다 엄마 손을 거쳐서 나온 거였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 됐어요. 설거지 쌓이고 빨래 넣을 곳도 없고 지연이는 자기 일 바쁘다고 집안일 안 하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지연이가 엄마를 대하던 태도를 저한테도 똑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령하고 무시하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죄송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줘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정희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그럼 같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정희의 단호한 말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사과받으려고 떠난 게 아니거든. 이제 나는 윤정희로 살아갈 거야.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나 윤정희로 살고 싶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은 몇 달이 전부야. 결혼하기 전에는 딸로, 결혼해서는 아내로, 너희를 낳고는 엄마로만 살았지. 윤정희로는 살아본 적이 없어. 엄마,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게 자유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효도하고 싶으면 네 가족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거라. 아내한테든 새로운 사람이든 엄마처럼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거라. 그게 너가 할 일이란다. 민호는 울먹이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하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바다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노을 좀 봐. 여기 와서 매일 저런 걸 보며 살고 있어. 예전에는 노을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내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예전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평온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끔씩은 안부 연락드려도 될까요? 걱정은 말고 엄마는 잘 살고 있으니까. 민호가 떠나고 난 후 정희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오히려 속이 후련해.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네 삶을 살아보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72년 만에 찾은 진짜 자신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